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가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을 앞선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채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이나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가치 투자의 대가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배당 ETF를 비교하면 의견이 반으로 갈립니다. S&P 500 평균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과 배당주 ETF 투자가 낫다는 의견으로 말이죠. 저도 S&P 500 평균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렴한 운용비용과 거래수수료는 S&P 500 ETF를 따라올 상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났는데 이런 기업들은 고배당 ETF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기업은 고배당 기업보다 주주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인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거 누적 데이터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제레미 시겔 교수는 1957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5년간의 고배당주와 S&P 500 기업, 그리고 배당률이 하위 20%에 속하는 일명 성장주의 수익률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수익률이 고배당주는 12.58%, S&P 500은 10.13%, 배당이 가장 낮았던 성장주는 8.9%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쌓였을 때 연평균 수익률 1%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1957년 1억을 투자해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성장주에 투자한 경우 109억이 되었고 S&P 500에 투자했다면 202억이 되었으며 상위 20% 고배당을 주는 고배당주에 투자했다면 677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상 환율은 고려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최근 2-3년간 성장주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55년의 장기 데이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배당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주주들과 과실을 나눠 먹겠다는 증거입니다. 배당이란 우선 기업이 의심의 여지 없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적으로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기업은 흑자를 나타내더라도 현금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생산해서 관계사에 쌓아둘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실을 수년간 누적해 가면서도 회계적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배당금을 우리의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모든 의혹은 해결됩니다. 실제로 기업이 현금을 열심히 벌지 못하면 배당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하나만으로 이 기업이 건실하다는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난 셈입니다. 영업이익이 수년간 적자로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배당금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투자해온 분들일수록 잘 아시겠지만 국내든 미국이든 경영진과 대주주를 믿을 수 없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당조차 주지 않는다면 더욱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기업의 미래이익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서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며 기업이 배당금을 늘려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주주 친화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는 것만큼 주주 친화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실제 말로만 주주 친화 정책을 펴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일을 하면서도 주주가치 제고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의 이윤을 분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의 주인이고 이윤을 받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편안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배당주는 하락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게 됩니다. 배당주는 하락장에서 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전통적인 배당 기업들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크게 변하더라도 배당금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하더라도 배당금은 조금만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영업이익이 반으로 줄더라도 배당금은 조금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락장에서 배당금이 그대로라면 시가 배당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주식이 주가가 하락하여 배당률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면 그것 자체로 매력도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배당주는 하락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쉽게 손절을 하거나 단타 매매를 하는 등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늘 50%의 확률인 홀짝 게임이며 횟수를 늘릴수록 거래 비용만 늘어갈 뿐입니다. 반면 하락장에서 주가의 하락이 크지 않은 배당주 투자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누구든 주식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했다면 대부분 큰 자산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 주가지수는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시계열을 길게 늘려보면 주식은 꾸준히 상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배당 투자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연 4~5%밖에 되지 않는 배당금이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바에야 5%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게 낫지 않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투자입니다. 실제 저도 큰 비중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배당금보다는 시세 차익으로 더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주가가 내리면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고 급등한다면 시세 차익까지 올릴 수 있는 게 배당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예금은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따라갑니다. 요즘 같은 화폐 팽창기에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들고 있어도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꾸준히 현금 흐름도 창출되며 급등할 경우 시세 차익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배당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TF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올라 배당률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주고 실적이 떨어져 배당률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배당금 지급의 효과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면 내가 보유한 주식은 똑같아도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내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배당금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배당금보다 주저하는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워렌 버핏도 버크셔에서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엄청난 양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주주들의 지분율은 비례해서 올라가면서 세금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보다 대신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해주는 기업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소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사주를 대주주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기업 분할에 활용한다거나 우호기업에 팔거나 지분 교환을 통해 우호지분으로 활용합니다. 혹은 다시 매도하여 임직원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자사주를 매수하기만 하고 그냥 기회를 엿보며 쌓아만 두는 기업도 많습니다. 기업이 배당금을 나누어 주지 않고 기업의 성장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투자로 날려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는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되는 1달러가 회사에 유보되는 1달러보다 명확하게 더 가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왜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신 내용 중 하나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의 자금을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원금은 그대로 두고 배당금만 인출하여 생활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지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 듯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납입한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현재 평가액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한 원금이 있을 것이고 연간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원금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매년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매년 900만원씩 쌓였을 것이고 나머지 900만원씩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원금으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수익금이 있을 것입니다. 배당 ETF를 매도 없이 계속 매수만 해왔다면 이 수익금의 대부분은 그동안 받은 배당금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배당금으로도 계속 ETF를 사왔다면 ETF 형태로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올해에도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만큼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그대로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당금으로 받은 현금을 그대로 인출하면 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서 인출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고 받은 배당금으로 ETF를 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그동안 샀던 ETF를 팔고 나서 그 현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으로 받은 현금을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인출된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금을 그대로 인출하면 되는 것이지 ETF를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이 인출될 때에는 세금도 없고 금액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모두 없습니다. 배당을 받았는데 15.4%의 배당소득세도 없고 연금소득세도 없이 그냥 전체 금액이 인출되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1년에 1200만 원의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을 인출해도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어서 55세 이전에도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출할 때에도 아무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을 받았고 다시 이 배당금을 인출한다면 이제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인출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때부터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과 여러 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부분이 모두 소진되고 수익금이 인출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었으니 연금으로 탈 때 세금도 조금 내고 조금씩 나누어서 오래오래 탔어서 노후 빈곤 문제로 나라에 부담이 되지 말아라는 뜻이겠죠. 이때부터는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인출해서 사용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부터 70세 미만까지는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70세 이상 80세 미만까지는 4.4%의 세율이 적용되며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1200만 원인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종합과세를 하던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1200만 원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1200만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어떤 걸 적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23년 바뀐 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이 1400만 원보다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것이고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게 됩니다. 가운데 구간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동일합니다. 종합과세라면 작게는 6%에서 45%에 이르고 분리과세는 16.5%이니 이는 연금소득세에 비해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13배나 되는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금 계좌를 2개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옵션이 가능할까요? 계좌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입금하고 나머지 계좌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금해서 모았다면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동안 연금 계좌에 많은 돈을 모아서 노후에 배당금을 연간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이 모두 소진된 이후라면 여러분은 1200만 원밖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인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처럼 계좌를 2개 가지고 있다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 부분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부분에서 3800만 원을 인출한다면 1200만 원에 대해서만 최대 5.5%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서 매년 5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인출할 때 내는 세금은 5.5%라도 66만 원뿐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노후의 저율의 과세로 넉넉한 금액의 인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일찍 소진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많은 금액을 납입해 놓으면 좋습니다. 즉, 이렇게 하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어야 하겠죠?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이고 이 중 세액공제 한도는 절반인 900만 원까지인데 어떻게 더 모을 수 있냐고요?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3천만 원까지는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3년마다 6천만 원을 쌓아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면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고 나머지 5,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채로 연금저축펀드에 적립됩니다. 이때 3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 넣고 5,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에 넣고 싶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계좌에 넣으십시오. 어차피 3년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 모두 소진되고 난 번 이후의 일이니
그냥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여 연금저축펀드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팁들이 있는 관계로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개형 ISA와 관련된 다른 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후에 연금으로 타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를 타 쓰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면서 건강보험료에도 50%가 반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에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셈입니다. 법이 바뀌면 어떠하냐고요? 오히려 정부는 최근까지도 사적연금의 혜택을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려주었고 1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 때 무조건 종합과세로 넘어가던 것을 연금을 1200만원 넘게 수령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도 노인 빈곤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에는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적연금보다는 더 안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까지 건강보험의 부담을 가중한다면 그 전에 모두 일괄 인출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금과 건보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도 앞으로도 최선의 방법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수백만 원씩 내야 하는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합법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으로만 산정되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 점수를 부과한 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상한선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 782만 원까지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 391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19,78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882만 원이 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441만 원이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 부담을 하게 되므로 두 경우 모두 월 최대 보험료는 441만 원입니다. 아무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개인이 최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441만 원인 것입니다. 최근 김구라가 방송에서 본인이 매월 건강보험료를 440만 원을 낸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역산하여 계산해보면 김구라의 소득은 매월 1억 1천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3억이 넘는 셈입니다. 그런데 월 440만 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부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바로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줍니다. 아마도 직장가입자라면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은퇴자나 사업가라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웬만한 일들은 노트북 하나면 어디서나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정도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3개월이 넘는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3개월을 계산할 때에는 입국일과 출국일은 제외하고 그 사이에 속한 기간이 3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23년 7월 8일 출국하여 23년 10월 8일 입국하면 3개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될 것 같지만 입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면 23년 7월 9일부터 23년 10월 7일까지 3개월 미만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되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기간을 9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비자를 받는 방법이 국가별로 다르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까지는 3개월이 기준이 아니라 1개월이 기준이었습니다.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개월만 해외여행을 하면 1개월분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이유로 3개월 이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3개월로 바뀌면서 비자 때문에 복잡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여행하는 것도 지겨울 수도 있고 하니 두 개 국가를 각각 45일 이상씩 체류해서 9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친척,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매달 최대 보험료로 3개월을 면제받으면 1,320만 원입니다. 3개월간 1,3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동남아 여행을 재밌게 3개월 동안 다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열심히 병원 투어를 다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매년 건강보험료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은퇴자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건강보험료가 월 100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한 번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으면서 건강보험료 하나 안 내려고 그러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평생 동안 열심히 계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방법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건강보험료 재정만 악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오히려 많이 알려져 수면으로 드러나야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손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5월 4주차 보고서입니다. 5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2.3%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보합 상태이며 제 계좌는 0.1%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4.4%와 24.1%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1.9%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평가금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에 ISA 만기 전 투입할 자금을 위하여 현재 현금을 모으고 있는데 조금씩 떨어지는 주가에 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200만 원을 투입해 버렸습니다. 5월은 현재까지 27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853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이후로는 총 1억 7,932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태광산업과 에코마케팅을 조금씩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 두 종목을 더 사모을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신영증권의 배당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12월 결산인데 반해 신영증권은 3월 결산법인으로 배당금 발표나 결산 발표가 다른 종목보다 3개월이 늦습니다. 대부분 국내 주식은 4월에 배당금이 몰려있는데 신영증권은 7월에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배당금을 연중 골고루 분산해서 받기에 굉장히 좋은 고배당주입니다. 신영증권의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당금도 조금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작년과 동일한 주당 4,000원의 배당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믿음의 신영증권입니다. 현재 평가 수익은 마이너스 4%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두 번의 배당금을 고려하면 약간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었던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역시 신영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마음은 편안합니다. 올해 신영증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이제 올해 큰 배당은 모두 받은 셈이 됩니다. 세후 기준으로 총 2,800만 원 약간 넘는 정도 받는 셈입니다. 세전 기준으로는 대략 2,500만 원 전후가 될 듯 합니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IRP에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연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받았을 때보다는 세후 배당금과 세전 기준 배당금의 차이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아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아닙니다. 사실 세전 기준으로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보유 현황은 와이프와 제 계좌를 합한 현황이고 자녀 둘에게도 각각 2,000만 원씩 증여를 해주었는데 그것도 포함된 것이며 중개형 ISA와 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순원금은 대략 2억 9천만 원이고 현재 평가금은 대략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밤잠 설쳐가며 써왔던 저의 첫 전자책이 드디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세금 건보료 걱정 없는 배당 투자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크몽에서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전자책의 장점을 살려서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계속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 갈 계획입니다. 현재 승인 요청을 해둔 상태인데 주말이라 며칠 더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20명에게 무료 배포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5월 말 보고서입니다. 4월 넷째 주 보고서를 작성한 지 이 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틀 동안 거래도 없었지만 기록 차원에서라 5월 말 보고서를 간략하게나마 남겨봅니다. 23년 5월은 코스피가 3%, 코스닥이 1.7%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1.5%가 하락하였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15.2%와 26.2%가 상승하였지만 제 계좌는 고작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정말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5월은 702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23년 연간으로는 177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2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5월에는 추가 투입한 현금과 예수금으로 태광산업과 에코마케팅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제 보유 종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금호석유 우선주가 꾸준히 야금야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유 비중이 가장 큰데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면 너무 집중 투자가 되는 것 같아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다른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더 떨어지면 금호석유 우선주도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투자의 대부분은 기다림, 즉 인내입니다. 3년 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한 때 제가 보유한 전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때도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큰 돈으로 저렴한 가치주들을 매수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이 계속 더 큰 할인율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식이 언젠가 제 가치를 찾아 올라갈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원금은 2억 9천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4억 6천3백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게으른개미의 세금 건보료 걱정 없는 배당 투자 전자책 판매 중. 구매 링크는 설명란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6월 1주차 보고서입니다. 6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0.9%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8%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16.3%, 코스닥은 27.8%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1.5%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이번 달에도 100만원의 현금을 투입하였습니다. 6월에는 현재까지 382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560만원의 수익을 달성 중입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639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1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태광산업 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태광산업은 이 가격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금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월배당 ETF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6월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아직은 보유 수량이 많지 않아 총 36,000원 정도의 배당금이 입금되었고 이렇게 받은 배당금과 연금 계좌의 예수금을 모아 에이스 미국 코배당 S&P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솔을 매수하지 않고 에이스를 매수한 이유는 최근 총 비용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년에 제가 받은 총 배당금은 표상으로 보면 세전으로 2천만원이 넘지만 제 명의의 일반 계좌에서 올해 총 배당 소득은 약 900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와이프 계좌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고 일반 계좌 외에도 연금 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서 받는 배당금들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받는 배당금을 의도적으로 1,000만원 미만으로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직장 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계인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반면에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 만약 이자와 배당 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이제 나머지 소득에서 9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직장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배당 소득을 1,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을 우선 영원으로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저의 와이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면서 직장 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전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무사 통과입니다. 저는 연간 배당금 총액을 1천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저는 일단 제 계좌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와이프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일반 계좌의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이체하여 중개형 ISA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적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자산주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하고 있는 태광산업이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했어도 1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연말에 배당 기준일이 되기 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연초에 사는 방법을 계획했었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종목에서 배당금만큼 배당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0.2%의 증권거래세 뿐입니다. 1천만 원 정도 매도했다면 이때 내는 세금은 2만 원 정도뿐인 셈이니 1년 동안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기준에 약간 넘는 분들은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2억 9,100만 원이고 평가금은 4억 6,8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써오던 전자책을 드디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세금 건보료 걱정 없는 배당 투자 노하우입니다. 그럼 저의 전자책을 샘플로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다음 챕터는 세금 건강보험료 절세계좌에 대한 기본 지식들입니다. 뒤에서 소개할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배당주와 주식형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다음 챕터는 실제로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2억 원이 넘는 수익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사례별 투자 방법이 같이 나옵니다. 다음 챕터는 저의 계좌 운영 현황과 연금 수령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챕터는 가상화폐, 우선주, 자산주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샘플 페이지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형 ETF를 연금 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로 매수한 경우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율과 공제금액, 분리과세 여부, 세금의 종류는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 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300개가 넘는 영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영상의 오류들을 수정하고 제도가 바뀐 부분은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전자책의 가격은 14만 9천 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한번 읽히고 잊혀져 버리는 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두고 한 번씩 꺼내볼 만한 바이블처럼 소중한 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자책의 이점을 살려 저는 이 책을 앞으로 적어도 2030년까지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법과 제도에 따라 대응 방법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한번 구입하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평생 동안 얻을 혜택이 크다면, 즉, 이 책의 가격보다 훨씬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분들께는 결코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